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오늘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기사를 좀 읽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일기 신도시는 지난 대선에서 양쪽 후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양쪽이 다 공약을 냈던 부분이죠.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적률 500%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에 뭐 30만 가구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30만 가구고 평균적으로 뭐 2.5에서 3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치면 거의 한 1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그리고 부천의 중동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걸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하고요. 법적으로 일기 신도시라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주택 가격 상승이 너무 심각하니까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엄청난 양질의 주택을 서울 근교에 공급을 했고요. 그게 어느덧 1990년대 초반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거의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되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이제 말이 신도시지 이제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가 되었는데요. 뭐 여담이지만 이 일기 신도시들보다 좀 더 앞서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상계동, 목동, 그리고 강동의 뭐 명일동이라든가 고덕이라든가 이런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강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좀 됐고 목동도 멈춰있는 상태, 그리고 상계동 쪽도 멈춰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만 먼저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표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아직 재건축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 먼저 해야지 왜 저기부터 해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일기 신도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를 일사불란하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그런 멸실 수요,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것이고, 그러려면 2028년경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좀 안정적인 버퍼 물량을 확보했을 때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대충 160%에서 220%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240%부터 270%까지의 용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들은 160%대의 용적률을 현재 갖고 있다면 이 100% 정도를 더 늘려서 사업성을 좋게 추진하는 거는 좋겠지만 이미 230%인 용적률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단점으로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 공사비와 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용적률이 많이 남아야지 그 공간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래야 원주민들이 동의를 빨리 하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텐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일기 신도시가 설계 당시에 170에서 230%로 용적률을 세팅을 해가지고 도시를 짜놨을 거잖아요. 뭐 지하철이라든가 상하수도, 도로교통, 그리고 뭐 버스의 숫자, 학교, 병원, 어떤 편의시설 이런 거를 다 그 인구에 맞는 캐파로 만들어 놨을 텐데 이걸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500%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에 굉장한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을 좀 늘려준다 하더라도 역세권의 아주 그 소규모 단지들 500가구 이하의 단지들만 좀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닭장 아파트를 막기 위해서 역세권 중 일부 지역을 500%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500가구 안팎의 소규모 단지가 대상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바라보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죠. 500가구 미만이고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는 단지를 매수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롭게 그 뼈대만 남겨놓고 새롭게 덮어서 신축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리모델링의
단점이자 장점이 기존 주택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짓는 건데요.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시면 뭐 빌라를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빌라를 그냥 있는 채로 덮어가지고 새롭게 짓는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건물을 그냥 있는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덮어서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하고 용적률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의 안전진단과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의미가 두 개가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리모델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재활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기존의 뼈대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 등급이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라는 거는 이 집이 꽤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알파벳 A, B, C, D, E 중에 D나 E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인즉슨 이게 너무 낙후되었다, 안전하지 않다, 혹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불편하다, 사람 살기에, 이런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안전진단 통과는 여기 사람 살기 좀 그래 라는 거고,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통과는 이거는 고쳐서 쓸만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기준이 좀 다른 거를 아셔야 되고요. 리모델링은 준공한 지 15년이면 가능하고요.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 일기 신도시의 97%에 해당하는 단지가 이미 15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리모델링은 원래 살고 있던 자기의 호수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많이 늘려서 일반 분양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재건축에 비교해서.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사업이 좀 좋냐면은 별동 증축, 수직 증축, 수평 증축, 좀 말이 어려운데요. 별동 증축, 그러니까 별동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어디 펜션 놀러 갔을 때 별동으로 있어요라고 하면 건물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면적이 생겼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동을 말고 새롭게 단지 내에 어떤 동을 건설해서 입주를 시키는 게 별동 증축이라고 합니다. 수평 증축은 말 그대로 수평으로 기존 집들을 좀 양옆으로 늘려가지고 앞뒤로 늘려서 면적을 넓히면서 새롭게 짓는 것. 그럼 이제 해가 상대적으로 얇은 아파트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면서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직 증축은 말 그대로 수직. 기존의 15층 아파트에 뭐 5층을 더한다든가 10층을 더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더할 수는 없고 뭐 많이 올려봐야 뭐 3층 정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신다면 무작정 기존의 문법은 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그러면서 역세권에 가깝고 용적률이 뭐 200% 초반이어도 500%까지 늘려주면 좋아,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일기 신도시 자체가 단지가 굉장히 큰 곳에 용적률을 많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소규모 단지가 유리할 수 있다. 소규모 단지 중에서는 용적률이 200% 이하인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갖는 아파트면은 오히려 여기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뭐 별동 증축이 가능해요, 수직 증축이 가능해요, 수평 증축이 가능해요,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매수하는 게 그냥 무작정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정부가 시켜준댔으니까 하는 게 좋아,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일기 신도시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여튼 뭐 서울에서 아직도 목동이나 상계동 쪽이 재건축이 추진이 이렇게 갈 길이 먼데 그거보다 늦게 생긴 일기 신도시가 더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쉬울까?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또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가 생긴다면 정부가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
라는 좀 판단을 하면서 무작정 일기 신도시의 호재로 재건축이 있다라는 것만 믿고 그냥 너무 단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보지는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거 아이엠 해피님, 이 정지영 대표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책도 내셨고 뭐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고요. 분당에서는 삼성, 한신, 한양, 우성, 일산에서는 강촌 5, 6, 7단지가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다. 평촌에선 은하수, 관악, 샛별, 한양 12, 1, 2, 3단지, 삼본에선 한라주공 4단지, 가야주공 5단지, 중동에선 포도마을, 사랑마을, 한아름 등을 예상했다라고 네, 뭐 이렇게 되고 신도시 입주 당시 천마을 단지가 정비사업에서도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분당은 뭐 시범단지라는 말로 이제 들어와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용적률뿐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이 많아야 됩니다. 대지 지분이 많아야 되고요. 이 대지 지분을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중개 받으실 때 대지 지분이 몇 평이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30평의 경우에는 최소 대지 지분이 13평 이상 있어야 되고요. 24평을 받으시려면 재건축 기준입니다. 재건축으로 이제 30평대를 받으려면 13평 정도는 있어야 되고 24평을 받으려면 뭐 9평 정도 있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을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실 거면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너무 대단지가 오히려 재건축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유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원래 사시던 분들이야 사실 대단지의 장점이 있고 용적률을 어느 정도 좋게 받아도 그 브랜드 밸류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뭐 새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그 점을 참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